오늘은 교보증권 김형렬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요즘 그 FOMC 1월 달에 그 의사록 공개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잖아요. 이거에는 이제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좀 빠르게 상승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현재 1.3%를 돌파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의미를? 사실 현재 시장 금리가 팬데믹 쇼크 이전으로 이제 복귀가 되면서 이전 시장 금리에 대한 회복 등의 부분 등이 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조금씩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걱정하게 되는 것은 이 같은 금리에 대한 상승이 유동성에 의지해 왔었던 위험자산 시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 IMF를 포함해서 2021년도 글로벌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 등의 경제 전망치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데다가 아직 뭐 실질 경제 활동 자체가 정상화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백신 보급이 시작되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들이 현재 금리에 반영되어 가고 있는 측면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전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나서야 된다. 이 의미로까지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대신 이제 시장 심리는 어느 한 사람의 발언 하나하나에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지금 이런 변화 상황 등에 대해서 조금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 어떤 기준금리가 명목금리를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조율하는 게 아니라 연준의 의도에 의해 이 시장금리 자체를 가지고 뭔가 인플레이션을 해치해 나가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실질적인 물가 인상 혹은 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물가는 금리하고 결국은 같이 간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고, 이렇게 금리의 빠른 속도가 결국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틀린 내용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그만큼 소비 상승,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에 대한 해석이 수요를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소비를 촉진하게 시키는 채찍 효과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인지는 조금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저물가 위험,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의식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솔직히 표현하면은 90년대나 80년대 마인드와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죠.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이고 주요 선진국들은 4에서 5%대의 성장을 보이게 된다면 당연히 물가도 그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서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속도가 조금 빠르다라고 느끼면서 그에 대한 조정 능력과 그리고 컨트롤하기 위한 정책 기조의 변화도 지금부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에 대한 역할을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한 역할을 조금 더 수행해 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너무 이제 어떤 과거의 경제적 지식을 현 시장 국면에 대입한 해석이 되지 않겠나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원자재 시장도 보면은 뭐 WTI 원유도 뭐 $60 돌파를 했고요. 네네네. 뭐 구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철광석도 그렇고 이게 막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몇 개월 지나면은 이제 실물 경제의 이제 경비 요인으로 인상 요인으로 이게 다 자리 잡게 되면 이게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준은 걱정하지 마라 2023년까지 안 한다 얘기를 해도 시장은 자꾸 불안한지 의심을 자꾸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요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요소는 아닌가요? 원자재 시장에서. 너무 이제 지금 어떤 단기적인 금융지표나 가격 변수의 변화를 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해석하시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계신 거는 아닌가라고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서 보면 어느 날 소문이 돌아서 담배 가격이 올라간다.
이제 그러면은 사재기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한편에서는 사재기가 시작되는데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최대한 안 팔려고 그러겠죠. 네. 최대한 물건을 숨겨놓고 재고를 뒤로 빼놨다가 실제 가격이 오르고 나면 내놓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텐데, 이런 혼란기를 우리가 겪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제 유가와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의 변화에 의한 것에 의해서 가격이 변하는 것인가? 정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재고가 완전히 소진되어 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고를 잠깐 창고에 더 숨겨두거나 묶어둠으로써 나타나는 가격의 좀 정상적이지 못한 가격 변동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가 지난해 분명한 우리 글로벌 경제가 침체를 당하기는 했지만은 현재 경제 수준과 비례해서 봤을 때 적정한 국제 유가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수준은 얼마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각종 원자재 가격 등의 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에너지 역시 그 분야로서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 또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쪽에서는 한편에서는 또 화석연료에 대한 얘기만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무엇이 더 지속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채권과 관련해서 이제 채권 수익률이 한 3~4%대 가면 네네. 주식 시장의 자금이 이제 채권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게 사실 이제 정설로 예, 표현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까지 그 데이터를 쭉 과거 금리 상승 시기하고 뭐 이렇게 코스피나 S&P 500의 수익률 비교한 데이터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금리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당히 상승폭이 컸던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우선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시장 금리가 오를 때 가장 주가가 강한 편입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곧 몰락할 거야 라는 것들로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채권이 저평가 영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 위험자산 시장에서의 돈들이 결국은 이동하지 않겠어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강하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경기의 정점에 가까워져 간다라는 신호가 만약에 있게 된다면 도망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점에 접근했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침체에서 이제 막 탈출하는 것을 봐야 할 시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채권 시장 쪽으로 도망치자에 대한 관점보다는 오히려 경기의 확장, 그리고 이 확장 국면에서 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숫자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1.3% 지금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이제 1.3% 정도 상승한 걸 가지고 고민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3%대까지 올라가면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게 더 무섭다고 보통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경계할 만한 1.3에서 1.4, 5, 6 이렇게 차분차분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8 혹은 뭐 1.7 뭐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3으로 훅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염려는 없는가? 네. 예,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언제든지 올 여름 전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2, 3분기 중 물가 지표가 급락했었고, 불과 한 11개월 전에 우리가 이슈로 많이 다뤘었던 얘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마이너스 유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다뤘었죠. 그만큼 어떤 물가 하락 위험이 상당히 컸었었기 때문에
그때와의 어떤 기저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본다라면은 이건 물가가 정말 가파르게 튀는구나 라는 것들을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중한 해석 등이 조금 필요한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레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이것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다뤄져 왔는데, 지금은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지는 것을 소비 촉진 효과 쪽으로 우리가 채찍 효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기대 심리를 강화시킨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의미를 둔다는 거죠. 그리고 실물 경제에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주려면은 기업의 마진을 하락시킨다거나 수익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유발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이거를 좀 컨트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징후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은 작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정말 현재 뭐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얼마나 스마트해졌으면 정말 앞서 나가는 분석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의 금융 지식과 내공이 쌓여져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반응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네네. 장중에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 계속 좀 이렇게 그 조정을 받는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이유가 어딜까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보면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포지수, 그 빅스 지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나스닥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0.5, 뭐 0.4 이 정도만 떨어지는데도 빅스 지수가 막 6, 7까지 올라가는, 6%, 7%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위험이 자꾸 이게 어디선가 자꾸 이게 보이는 거 아니냐, 우리는 모르지만 네네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충분히 이제 그런 모든 지표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이제 해볼 수 있고, 정말 뭐 실제 그게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 국내 상황도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어느덧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시장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그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 재충전에 대한 부분 등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미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시각이 얼마나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엑시트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분명히 수익이 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매도의 수익을 실현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분들도 보면은 이미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매도에 대해서 되게 불안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여쭤봅니다. 왜 수익이 나셨는데 불안해 하느냐? 그러면 팔고 더 갈까봐 항상 걱정이 되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투자라는 거는 수익이 났으면 그 자체로서는 이미 기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파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거나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미 시장에 많이 취해 있고, 내가 어떤 수익에 대한 목적의 투자보다는 오히려 시세에 대해서 이미 많이 좀 중독되어 있다라는 정도에 대한 단계까지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지수가 정체되는데 앞서 이제 빅스 지수가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빅스라는 거는 결국은 옵션 변동성에 대한 시간 가치를 가지고 나서 산출이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이제 현 가격대에 대한 지수의 위치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약해진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선물 시장에서도 보면은 백어데이션이 계속 지속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연 연말 지수가 3,000대 후반에 있을 것이냐에 대한 확률과 지금 정도 아니면 지금보다 밑일 수도 있어라는 것에 대한 확률 두 가지를 비교해서 놓고 본다라면은 후자 쪽이 지금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시장은 조금 이제 경직되어 가면서 그 장중 변동성은 조금씩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현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지부진한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기대해 왔던 거는 그 뭡니까 그 1조 9조 1.9조 달러의 그 재정 정책 그게 이제 풀리는 게 정책이 결정되는 거. 근데 이미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이게 과연 집행이 되는 그 순간이 그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게 매도의 타이밍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또 기대할 만한 게 뭐가 있겠는가? 이제는 악재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선은 너무 이제 이벤트에 익숙해지시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드려요. 그런 질문은 제가 기자분들에게 정말 많이 받는데요. 뭐 주말이면 아니면은 주초가 되면 뭐 이번 주에는 무슨 이벤트를 주목해야 될까요? 다음 달에는 무슨 이벤트를 주목해야 될까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벤트만 따라다닐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나왔던 이벤트가 우리 실물 경제에 얼마나 변화를 일으켜 가고 있는지, 기업의 영업 활동과 경영 활동 등이 얼마나 변화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어쩌면 더 중요한 변수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의 탑논리로서에 대한 접근만을 가지고 나서 시장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지금은 궁금하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보는 이런 자세 등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뭐 어떤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어떤 뭐 보급 속도라든지 충전소 보급 속도가 조금 궁금하다. 그러면 한번 직접 발로 뛰어가 다녀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졌었던 기업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개별 기업의 IR 자료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일정을 찾아보는 이런 노력들을 갖는 자세 등이 조금 중요한데 너무 이벤트를 추적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는 조금 뻔해졌거든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검색 엔진이나 다양한 정보 채널 등을 통해서 3월이면 뭐가 나올 것이고 4월이면 뭐가 나올 것이고 이미 얘기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현재 시장이 그런 이벤트만을 따라다녔었다라고 믿게 된다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재료들이 오히려 어떤 그 뉴스에 팔아야만 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 등은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난 한 2, 3개월 전에 나왔었던 다양한 이벤트 등이 어떤 효력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그 우리가 요런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호재, 악재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예 기본 그 기업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뭐 솔직히 3월까지, 2월까지도 정말 시장은 생각보다 역동적이었다라고 의미가 둘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역동적인 흐름이 언젠가는 상당히 차분해지는 구간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차분함에 대한 정의도 투자자분들이 세워두시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차분함이다라는 것이 꼭 부정적일 것이냐 아니면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냐라고 우리가 의미를 규정지을 필요까지는 없을 거거든요. 문제는 어쨌든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조금은 아드레날린이 많이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각자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부분이 지금 2월과 1분기를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어떤 그 많은 투자자들 가운데에는 그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드라마틱한 그 상승. 네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막 초조한 거죠. 그걸 보고 들어온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처럼 뭐 시장뿐만이 아니라 경제 모든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다라는 것이 뭐 500만을 넘어서 이제 1000만 주식 투자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주식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과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비롯되는 가게의 모든 경제활동을 대변하고 있는 부분 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실질적인 변화를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금부터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고 뭔가 시장이 정적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잘못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시장 국면에 들어갔을 때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조금씩 세워두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도 그렇고
일반적인 평상적인 그러니까 평소의 주식 시장을 생각하고 맞습니다. 네네. 수익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비전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선별하는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요즘 주변에서 이제 제가 뭐 여러 그 질문을 나누다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전만큼 수익이 조금 잘 안 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조금 많이들 하시고 또 생각보다 남들은 잘 된다는 얘기를 자꾸 주변에서 하는데 나는 그런 느낌 별로 못 받는다라는 질문을 조금 많이 받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 구간이 이제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렵다라고 해서 손실 위험에 커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자기만의 페이스를 찾아줘야만 되는데 지금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시장을 잘못 보느냐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자기 페이스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좀 그 페이스 조절을 위한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변화, 어떤 전술적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센터장님은 그 장기 상승의 어떤 그 흐름에 이제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그 네, 전망은 그렇죠. 뭐 변하진 않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중장기 측면에서 확장세는 당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3월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이제 어닝 시즌,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저력 이것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지금까지 내가 유동성에서만 취하고 이벤트를 따라다녔던 것과 보면서 투자를 했었던 것과 정말 좋은 기업을 찾아서 내가 투자한 것과에 대한 성과 차이가 어떻게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체감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무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